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버추얼 랩. 그래서 트래킹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트래킹은 이제 여기 보면은 VLAN이라는 건 실제 이제 랜은 링크레이어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스위치로 연결된 건 다 랜이라고 그죠? 같은 네트워크니까 랜이라는 게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준말인데, 그거하고 그냥 뭐 하나의 네트워크나 이런 거하고 같이 쓰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로 연결된 거는 다 같은 네트워크로 본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된 네트워크가 있다면 이건 전체가 다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는 거. 마치 이 모든 게 하나의 싱글 버스 연결된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랜이라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네트워크 아이디를 하나를 공유하는 거예요. 얘도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고 얘도 같고 다 같고. 그게 랜인데, 그래서 보통 스위치로 연결되면 같은 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 스위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랜이 되는 걸 보여줍니다. 그죠? 네, 여기서 하늘색하고 녹색은, 노란색은 같은 스위치를 가졌는데도 다른 랜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게 바로 버추얼 랜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트 넘버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하나의 랜, 여기까지는 또 하나의 랜 이렇게 구분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다가 VLAN 아이디를 붙여가지고 포트 뭐 몇 번은 이쪽 네트워크고 포트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이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 포트는 뭐 네트워크 하나고 또 이 나머지 노란 거는 또 다른 네트워크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네트워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아이디는 다른 걸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같은 스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스위치니까 사실 연결할 때 간단하잖아요. 여기 있는 그 하늘색에 있는 포트하고 그 노란색 포트하고 그냥 연결하면 끝이잖아. 원래 같은 스위치에 있으니까. 근데도 굳이 라우터를 거쳐야 돼요.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이디가 다르면 같은 스위치라고 해도 다른 네트워크로 간주가 돼서 라우터를 거쳐야 된다. 특징이. 그러면 뭐가 좋으냐? 그럼 라우터에서 얘네들을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아, 이거는 이쪽 네트워크가 아니니까 아예 이쪽으로 보내지 마라. 그렇죠? 네. 그러거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게 네트워크가 하나의 스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스위치를 걸쳐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옛날에 순수하게 하나의 랜에 속한 네트워크에 속한 것들만 있을 때는 그냥 연결하면 그냥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다시 말해서 랜이 확장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는데, 이렇게 섞였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섞이면 약간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섞였을 때는 이 모든 게 여기로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내기를 하지만 앞에다가 포트 넘버를 줘서 아이디를 줘가지고 여기 가서 여기서는 이제 합쳐진 다음에 이쪽에서 나눠지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VLAN의 아이디를 캐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형식이 나와 있죠. VLAN 아이디를 앞에다가 붙이겠고. 그러니까 이런 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얼마든지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죠. 디테일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VLAN 가지고 뭘 할 때 그때 공부해도 되지만, 기본 아이디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네트워크를 나눌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 네트워크 카드 하나에 IP 주소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가 하나 있으면 거기 IP 주소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몇 개를 어사인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MPLS가 있어요. MPLS는 뭐냐면은, 그 전에 왜 ATM 얘기했는데, ATM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전화회사들이 주로 ATM을
지지했기 때문에 ATM에서는 어떤 트래픽을 보내기 전에 경로를 셋업하고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IP의 특징은 뭐예요? IP하고 ATM의 다른 점은 뭐냐면 IP는 되게 간단해. 뭐예요? 소스하고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쓴 다음에 데이터 놓고 그냥 네트워크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죠?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돼? 중간에 있는 라우터들이 잘 좀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에 뭐 그런 이유들을 들었죠. 시골에서 주소 하나만 달랑 가지고 무슨 주소?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주소 하나만 가지고 네트워크를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데스티네이션 오리엔티드 라우팅이라고 해요. 라우팅이라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길을 찾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대표적인 어프로치예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가 뭐 낯선데 어디를 간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그냥 목적지만 써갖고 가는 거야. 그죠? 정처 없이. 돈은 있어야지. 그죠? 돈까지 없으면 돈을 빌려가면서 다니면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 우리가 떠나야 돼. 하나는 그냥 데스티네이션만 딱 적어놓고 그냥 무조건 가는 거.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뭐. 계속 물어가면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경로를 패스를 셋업하는 거예요. 미리 다 셋업을 해놓고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어프로치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 갈 때도 미리 여기 갔다가 여기 들러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경로를 셋업하고 하는 경우가 있죠.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양대 산맥이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얘가 유인한 거예요. 왜? 단순하니까. 단순하고 또 뭐가 좋아요? 중간에 어떠한 변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그렇잖아. 실제로 우리가 목표지를 딱 한번 가다가 누가 우연히 뭐 친구하고 얘기하는 나도 마침 뭐 BC에 가는데 자동차 같이 타고 갑자기 빨라지는 거죠. 원래는 막 버스 타고 이렇게 여러 개 가야 되는데 되게 탄력적이에요. 그죠? 이건 아니지. 패스를 딱 셋업하고 비행기 같은 거 다 예약해놨는데 그때 가서 비행기 못 타면 끝이고요. 중간에 하나의 경로만 끊어져도 문제가 생겨도 끝나는 거예요. 나쁜 점이에요. 그죠? 일레스틱하지 않아. 로버스트하지 않아. 좋은 점이 있어. 뭐야? 보장돼요. 그죠? 이제 비행기 같은 거를 어디 뭐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뭐 파리로 가고 어디 딱 예약했으면 세상 없어도 나의 경로는 보장이 돼요. 항상 이 양면성을 가져요. 근데 중요한 특징은 얘는 보장이에요. 보장. 개런티. 이렇게 철자 쓰기가 힘들죠. 개런티. 얘는 보장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베스트 에포트라고 그러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이게 뭐예요? 할 수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근데 결국은 누구의 승리로 끝났어요? 이쪽의 승리로 끝났다는 게 이제 정설이야. 왜? 이렇게 했더니 뭐 모든 네트워크를 통합하기가 너무 쉬워. 지난 시간에 ARP 얘기도 했지만 모든 네트워크를 통합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냥 아무데나 뭐 다 되잖아. 우리도 데스티네이션만 적어놓고 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가다가 배 타도 되고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죠? 좀 쉬었다 가도 되고. 여기는 그런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선호했던 거예요. 결국 성능보다는 보장보다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보장보다는 자유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길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도 지금 만약에 보장을 원한다면 전부 다 철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부 철도로 만들어야 보장이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도 딱 보장이 됩니다. 9시? 9시까지 안 올 수가 없어. 왜? 여러분 9시에 오게끔 다 예약이 돼 있어.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어떤 사람은 그런 세상에 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졌는데 이 사람들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왜 졌냐? 우리가 훨씬 훌륭한 네트워크인데 우리는 보장하고 이제 보장이 중요해. 왜 여기 보장에 집착했어요? 이게 전화회사이기 때문에. 전화회사들은 뭐예요? 보장을 하고 그 대가로 요금을 받았던 거예요. 이 구조에 그냥 머리가 딱 굳었어요. 우리는 뭔가 서비스를 하면 보장을 해야 되고
고정을 해서 돈을 받는다. 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 더 좋은 네트워크를 제공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구식해가지고 이걸 몰랐느냐? 실패 원인이 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서는. 아, 우리 실패 원인과 IP의 성공 원인은 같다. 왜냐면 얘네들은 무슨 네트워크이든지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 네트워크만 한다. 그게 실패 원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모든 네트워크를 받아들이면서 보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MPLS입니다. 우리도 보장할 수 있다. 아니, 우리도 융통성 있게 모든 네트워크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장점인 보장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MPLS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나온 지 지금 10년도 넘는데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시스코나 이런 대형 그 라우터 회사들이 다 MPLS를 장착해야만 했어요. 왜냐면 고객들이 MPLS 돼요? MPLS 돼요?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시스코나 이런 데서도 다 그걸 장착했고. 근데 오늘날 어느 정도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도 수업 들기 전에 조사해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쓰이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결국은 마찬가지. IP도 결국은 뭐예요? 기존 네트워크에 있는데 IP 헤더를 따로 줬잖아요. 그죠? 그 위에다가. 그런 것처럼 자기들도 MPLS 헤더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따로 둬서 그걸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네트워크가 됐든지 간에 PPP나 인터넷이나 무슨 네트워크가 됐든지 간에 그 위에다 새로 라벨을 얹죠.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라벨을 주노라 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 라벨을 얹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칭할 때 라우팅할 때 저 라벨만 가지고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더를 쓰지 않고 얘만 가지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그젠플을 잠깐 봅시다. 그럼 여기 MPLS 헤더하고 IP 헤더하고는 뭐가 다르냐? IP 헤더에는 뭐가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넘버가 있어. 그죠? 아니,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있어. MPLS 헤더에는 뭐가 있냐면은 라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MPLS에서는 라벨이 있고 MPLS는 라벨이에요. 여기는 IP 그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이 점이 다른 거예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한번 딱 잡으면 그걸 가지고 영원히 가는데 라벨은 계속 변해. 어디서 변하냐면 스위치 그 라우터에서 변해요. 그래서 이거를 라벨 스위칭이라고 해요. 라벨 스위칭. 그러니까 매 라우터에서 라벨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라벨을 하면 출발해서 끝까지 같은 라벨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매 라우터에서 라벨을 바꿔가면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이 적절한데 이런 식이야. 자, 여기서 이 R6에서 라우터죠. 여기 A까지 가는 트래픽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데스티네이션이 A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얘가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갔어. 여기 들어가서 이제 이 라우터고 얘는 MPLS가 되는 애예요. 얘는 MPLS를 모르는 애예요. 그냥 일반 IP 라우터야. 딱 들어가니까 얘가 나는 MPLS 라우터야. 나는 라벨을 스위치. 나는 IP를 안 써.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IP 주소로 A라는 데를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이제 앞으로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러면서 얘한테 라벨을 붙여줘. 넌 10번 라벨이야. 트래픽에다. 붙여주면은 얘가 10번 라벨이라고 해서 나가는 데까지 정해줘. 너는 이쪽으로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가요. 나가면은 이쪽도 MPLS가 되는 애예요. 그래서 너 혹시 라벨이 있니? 그랬더니 저 10번을 받아서 왔어요. 그때 10번 받은 거 가지고 그러면 너는 6번 받아서 나가는 거야. 이제 라벨을 바꿀 거야. 또 10번이었는데 6번으로 바꾸고 너는 무조건 이쪽으로 나가. 뭐죠? 1번 인터페이스 이쪽으로 나가. 이거까지 정해줘. 그러면 여기서 얘가 받아가지고 아, 너 라벨이 몇 번이니? 그러니까 이제 6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6번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A로. 다시 말해서 이 처음에 제일 첫 번째 라벨을 받는 순간 여기서 이제 얘가 그러면 라벨을 10번을 받잖아요.
받는 순간 이 MPLS 영역 안에서의 경로는 완전히 셋업이 되는 거야. 완전히 정해지는 거야. 라벨을 받는 순간.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 어떤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MPLS 안에서는 자기 경로가 완전히 셋업이 돼요.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딴 데 갈 수 없어. 바로 이 길로만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라벨 스위칭 이 테이블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이를테면 A를 가는 애인데 여기 R5에서 출발하는 애가 있어. 얘가 와요. 그럼 너는 어디서 왔어? R5에서 왔어? 그러면 너는 A를 가더라도 얘하고는 좀 다르게 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너무 한 군데로 몰리니까. 그래서 너는 내가 8번을 줄게. 8번을 줘서 A를 가긴 하지만 8번을 받아서 1번 인터페이스로 나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번을 받아서 8번을 받았으니까 얘가 보고 8번 받은 애는 6번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0번 인터페이스로 보낸다. 여기에 세팅이 이미 돼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이거 보내면 1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이 A로 가는 트래픽인데 여기서 온 애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온 애는 이쪽으로 가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트래픽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서 트래픽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을 해주는 거야. 이걸 트래픽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경로들을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계획을 짜서 이쪽은 여기에 반 보내고 여기에 반 보내고 뭐 4개가 오면 여기 4분의 여기 3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효율이 극대화되지. 그러니까 되게 좋지. 그렇게 이제 FLS에서 주장하는 거죠. 이게 FLS의 장점이다. IP는 이거 못하잖아. IP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IP 라우팅을 하면 이렇게 여기 R6나 R5나 다 보내는 것을 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최단 경로를 찾으니까 A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찾으니까 다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막 부딪힙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내비 뭐 티맵이나 이런 거 나오는데 내비가 나온 역사가 꽤 오래돼요. 내비게이터가 내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어. 내가 굉장히 후진도부터 현재까지 다 써봤거든. 그래서 아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내비를 하니까 모든 차들이 다 여기로 몰렸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계산한 최단 경로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다 한 군데 몰렸죠. 그 초기 아주 초기 뭐 정말 허접한 내비를 내가 써봐서 하는데 한참 가다가 고속도로인 줄 알았는데 로드로 들어가고 막 돈 안 나온 데까지 차를 몰고 들어가본 적 있어. 좋은 데도 있어요. 꾀꼬리 이런 것도 보고 막 이러는데 하여튼 최단 경로만이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MPLS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얘네들 말도. 그러니까 이렇게 트래픽 엔지니어링을 하면 트래픽도 분산이 되고 전체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쓴다.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결정적인 단점이 뭘까요? 결정적인 단점이 뭘까요? 라벨을 더 붙여주고 기존의 트래픽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잡아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라벨의 그 데이터 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끔 돼 있어. 이렇게 데이터 양에 집착하게끔 돼 있는 거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약점은 의외에 아무것도 아닌 데 있어. 뭐냐면 이게 성립하려면 다 MPLS로 바꿔야 된다는 게 약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MPLS 입장에서도 억울한 거야. 왜? 아니, IP도 그랬잖아. IP 쓰려면 다 IP로 바꿔야 됐잖아. 그죠?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해줘? 이렇게 MPLS에서 따지는 거야. 너희도 결국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너희도 원래 기존 네트워크 위에다가 IP를 깔아갖고 그렇게 한 거잖아. 근데 왜 우리는 안 돼? 왜 안 될까요? IP는 그렇게 한 지 오래돼서 받아들이는 쪽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미 모두가 유니버셜하게 받아들인 거야. MPLS는 새로 거기에 도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에 수많은 라우터들이 다 IP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걔들한테 오늘부터 MPLS 해줄래?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트워크에서 억셉턴스를 말하는 거야. 억셉턴스가 이미 IP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이걸 바꾸자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바꿔서 말하자면 자기네가 쓰려면 다 MPLS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뭐 선택적으로는 할 수 있지. MPLS 할래요? 뭐 IP 할래요? 물어봐가면서 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런저런 이유로 그냥 어떻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널리 쓰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점은 뭐냐면 IP는 그냥 IP의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를 받아가지고 던지는데 MPLS는 어떻게 돼요?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테이블을 먼저 만들려면 저기다가 미리 얘기해 줘야 돼요. 아, 이렇게 보낼 거니까 나 라벨 좀 만들어줘. 그래서 라벨 만드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를테면 저기서 패킷을 하나만 보내는데 여기서 열심히 라벨 테이블 만들었는데 하나만 보내고 끝내. 그럼 왜 만들었어, 테이블? 그죠?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쓰는 거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를테면 비디오 스트리밍처럼 1시간을 볼 거다. 그럼 라벨을 두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뭐 15Mbps의 그 밴드위스로 볼 거다. 그러면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잠깐 뭐 웹에서 서치하면서 리퀘스트 하나 보내는데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트래픽이 있는 것만 이걸 쓸 거라고. 그래서 현재는 나의 짐작이지만 제한적인 영역으로 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같은 데 트래픽 있잖아요. 뭐 LG에서 구미공장 어디 본사 이런 거 연결할 때 트래픽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래서 다시 이제 결국은 이거를 정리하면 너희들은 그래봐야 새로운 링크레이어를 만든 게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링크레이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테크놀로지가 똑같아야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어차피 IP 밑에서 걔네들은 동작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2.5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IP는 레이어 3인데 링크레이어는 레이어 2잖아요. 근데 중간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거를 레이어 2.5라고 부르는 경우가 꽤 있다. 예. 아웃 인터페이스를 정해주기 위해서 라벨을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둘이 종속적인 관계인가요? 아니면 아웃 인터페이스가 따로 부여해서 선제를 붙여주는 건가요? 테이프를 보고 저기서는 왜냐하면 여기서의 원래 목표는 전체 경로를 미리 셋업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라벨을 부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라벨을 부여해야 여기서 이 테이블에서 이런 라벨을 붙이고 들어오면 일로 나간다가 다 셋업이 돼야만 전체 경로가 셋업이 되는 거예요. 미리 셋업이 돼 있어서 그런 인터페이스를 부여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도 그런 거지.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은 얘가 내가 이건 컨트롤하는 링크인데 여기서 내가 너한테 10메가를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나가는 경로에 대해서는 내가 10메가를 너를 위해서 따로 할당해 줄게.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는 표시는 안 했지만 이 경로에 대해서 몇 메가 그 다음에 딜레이는 얼마 이런 걸 다 셋업해 줄 수 있어. 그게 라벨의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라벨이 퀄리티를 말해주는 거야. QoS. 그죠? 그런 점은 라벨의 좋은 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걸 다 셋업하고 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45메가 라인을 보장한다.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45메가 대역폭을 100ms 내에서 보장한다. 이런 식의 퀄리티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하는 회사가 이 네트워크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지. LG나 삼성 같은 데다가 우리 200메가로 얼마 보장할 테니까 얼마 낼래. 그래서 한 달에 20만 원씩 주니까 그러면 아웃 인터페이스는 이미 라벨에 부여된 상태인데 패키지 들어와서 너가 라벨 몇 번이네? 그러면 아웃 인터페이스는 몇 번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몇 번으로 가 이런 식으로 종속적으로 부여가 되는 건가요? 글로 가야지 그거를 만나니까. 또 질문 있어요? 그게 MPLS.
그래서 사실은 이게 광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광은 뭐냐면 광 네트워크, 옵티컬 네트워크의 특징은 그 빛의 파장을 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빛의 파장하고 여기 라벨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를 MPLS 오버 옵티컬 링크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도 뭐 이 세계에 들어가면 또 뭐 엄청난 양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은 이제 이를테면 유튜브라든가 구글처럼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이렇게 서빙하는 그런 서버들이 있는 데는 서버 하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거야. 전 세계에 뭐 유튜브 쓰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엄청난데 그걸 서버 하나 가봤더니 조그만 서버 하나가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건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가보면 걔네들의 서버가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무심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파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특히 저는 제가 한 모든 것이 구글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좀이라도 내가 뭔가 남들 눈에 띄는 짓을 하려고 하면 바로 나의 옛날 과거가 다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잖아. 무서워가지고 다 있어. 그래서 구글이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치? 근데 얘네들이 엄청난 데이터량을 저장해야 되고 또 엄청난 속도로 서빙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규모의 그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사실 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보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뭐 구글에 접속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다 서버인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쫙 모아놓은 거를 서버 랩이라고 해서 이거를 좀 엄청나게 큰 공장 같은 데다가 집어넣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구글의 그 IP 주소로 해가지고 연락이 되면 접속을 하면 실제로는 로드 밸런스에 접속을 해요. 그러니까 로드를 나눠주는 걔가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서버들이 다 돌고 있잖아. 그럼 그 중에서 누가 현재 로드가 적은가 해서 그쪽으로 배정해주고 이런 식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어떤 서버에서 가져가지고 답이 나와서 가면 실제로 이쪽에 있는 그 클라이언트는 어떤 서버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로드 밸런스가 이 안에 있는 디테일을 다 숨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Hiding Data Center Internals from Client. 클라이언트로부터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숨길 수가 있는 거야. 뭐 그러니까 이걸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단순히 하이라키컬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접속해갖고 이쪽에 있는 걸 억세스하려면 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fully connected로 스위치를 만들어놓으면 더 빠르게 그 접속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아마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렇게 상호 연결하는 인터커넥션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타픽이 괜찮은 게 뭐냐면 우리가 웹에서 리퀘스트를 할 때 그거에 그 이제 웹에다가 뭐 구글에다가 그걸 검색해서 그 데이터를 뽑는다면 그 단순한 하나의 동작이 어떻게 네트워크 레이어의 여러 계층을 거쳐서 수행이 되는가 그걸 보여줌으로써 레이어 상호 간의 작용 그거를 잘 보여주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에만 있어. 다른 책에는 이런 게 없어. 그런 점이 이 저자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레이어를 사실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걸 하나의 이그젠플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완전 해부하는 이그젠플을 보여준 거는 나는 되게 높이 평가해요. 그전 버전에는 없던 탑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아침에 학교 그 네트워크에다 접속해가지고 노트북을 접속해서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구글 브라우저를 띄워서 그냥 구글에 있는 걸 거의 검색한다. 이런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프로토콜상의 인터랙션을 필요로 하는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냥 아침에 오면 노트북 거기다가 학교 포트에 꽂아가지고 이제 뭐 물론 지금은 무선이지만 무선이니까 이거 대신 무선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무선으로 딱 와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구글 검색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학교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쓰려면 전에 말한 것처럼 IP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안 하든 IP가 모든 거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이 IP 네트워크에서는 IP 없이 통신을 할 수 없는 거죠. IP 맞는 게. IP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가장 베이직이죠. 근데 IP가 없어. 왜? 여러분들은 노트북을 들고 학교 오면 학교의 네트워크 만약에 163에 219 네트워크라면 이거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가져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갖고 다니지 않는 거라고. 나는 있어요. 왜냐면 나는 여기에 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네트워크가 있어서 내 IP 주소가 있지만 여러분은 없다고. 여러분들은 손님이야. 그래서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IP부터 받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접속하는 순간 자동으로 IP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IP가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DHCP라는 애가 해주는 거예요. 서버가 해줘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접속해서 나 IP 없어? 그러면 IP를 주는 게 DHCP 서버라고. 원래 이름은 뭐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인데 정말 약자를 알 필요는 없고 IP 주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받느냐? 사실 모르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세팅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딱 접속을 하는 순간에는 뭐만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IP를 안 받고 가능한 통신이 있어요. 뭐냐면 그거는 이더넷 통신이에요. 그거는 IP 없어도 돼요. 왜? 여러분들을 네트워크 그 노트북에 이더넷 어드레스 있잖아요. 맥 어드레스. 그 다음에 학교에 맥 어드레스 있고. 그러니까 맥으로는 통신이 되는 거야. 그죠? 링크레이에서는 통신이 되는 거야. 그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IP를 받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 브로드캐스트로 딱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냐면은 나 IP를 받고 싶다고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거야. 근데 데스티네이션도 몰라. 왜? 그 DHCP 서버한테 보내야 될 텐데 DHCP 서버에 맥 주소도 모르는 거야. 왜? 맥 주소를 알려면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어요? ARP를 해야 되잖아. 근데 ARP도 안 했기 때문에 맥 주소도 몰라. DHCP 서버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모두에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주소 FF를 보내면서 야 누가 DHCP 서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서 서식에 만들어서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DHCP 리퀘스트예요. DHCP 리퀘스트는 뭐냐면 내가 IP가 없으니까 IP를 하나 세팅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에요. 요청인데 그걸 어디에다 집어넣냐면 UDP에다 집어넣어. 그리고 UDP를 다시 IP에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IP를 이더넷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내요. 그냥 이더넷 프레임 아무거나 보내면 그냥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하면 이더넷 프레임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오직 뭐야? 내가 맥으로 맥 영역에서 내 소스는 알아요. 왜? 네트워크 카드에 롬으로 구워져 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몰라. 그래서 FF를 했어.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아무것도 안 넣고 보내면 받은 애들이 모두가 받긴 받죠. 받고서는 이걸 딱 보고 참 순수한 애건 이렇게 생각해요. 형 욕심이 없고 순수한 애건 이런 애는 도와줘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해야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건 DHCP 리퀘스트다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메시지잖아. 근데 이 메시지는 UDP에 담아서 보내고 UDP는 다시 RP에 담아서 이렇게 보내요. 왜 UDP에 담아서 보내야 되느냐?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은
UDP에 67번 포트가 있어요. 그 UDP에 이제 UDP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에 필드라고 하는 프로토콜 필드라고 하는 하여튼 뭐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어요. 포트 넘버가 있는데 포트 넘버다. 포트 넘버에 67이라고 써놓으면 67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뭘 말하냐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이 DHCP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DP는 또 뭐냐? UDP는 IP에서 또 포트 넘버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잠깐 주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UDP 포트 넘버 어떻게 되냐면은 IP 안에 포트 넘버가 아니라 프로토콜 필드라는 게 있는데 그걸 17번으로 세팅하면 그 다음이 UDP라는 걸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이 IP 헤더를 잘 보면 여기에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프로토콜 필드라는 게 있어요. 프로토콜 필드. 여기다가 17번을 써놔야 그 다음에 있는 게 UDP라는 걸 안다는 그 UDP 포트 넘버에 다시 67을 써야 이게 DHCP라는 걸 알아요. 그럼 IP라는 것도 어떻게 하느냐? IP는 또 이더넷 프레임에서 0800을 써야 IP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 필드에 물론 FF는 어드레스고 이걸로 확 찬 게 아니라 중간에 필드가 있는데 프로토콜 필드가 있는데 여기다가 0800 요걸 써놔야 그 다음에 IP라는 걸 알고 IP에 가면은 또 뭐야? 프로토콜 필드가 17로 돼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에 UDP라는 걸 알고 UDP에 가면은 67이라고 써 있어. 그 포트 넘버에. 그러면 DHCP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건 구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으면 얘가 이걸 딱 받았을 때 받은 노드가 이걸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야. 0101이 막 왔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기 이더넷 프레임의 헤더를 끊어서 이 부분을 찾아봤더니 0800이야.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게 IP구나. 해서 IP를 처리하는 프로세스한테 얘를 넘겨줘요. 그러면 IP 프로세스가 이걸 통째로 받아서 여기부터 잘라서 보면서 헤더를 들여다봐. 그랬더니 17번이야. 그러면 이건 UDP구나 하고서 이거 UDP 네가 해 하고 UDP 프로세스한테 넘겨줘. 그럼 UDP가 이걸 딱 받아서 쭉 보다가 67번이 이건 DHCP구나. 그러면 DHCP라고 하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어플리케이션한테 넘겨줘.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걸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춰요. 근데 그게 다 여기에 프로토콜 필드로 쭉 담겨져서 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TCP 위에 뭐가 있어요? HTTP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걸 쭉 따라서 뭐로 와요? HTTP라고 해서 보니까 HTTP를 관장하는 서버 프로그램이 이걸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웹서버가. 지금 여기서 누가 처리해요? DHCP 서버가 처리해요. 그래서 서버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엘리멘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어떤 트래픽을 유발하고 어떤 액션을 하는 거는 누구예요? 어플리케이션이다.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어플리케이션까지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길을 복잡하게 했느냐? 경우의 수가 여럿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IP는 0800인데 IP 아닌 프로토콜은 또 다른 거라고. 이를테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무슨 프로토콜, 애플에서는 다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IP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UDP만 있는 게 아니라 TCP, ICMP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여기서도 포트 넘버에 따라서 DNS도 있고 이런 구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포트 넘버나 프로토콜 필드로 찾아가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액션을 처리할, 어떤 행위를 할 서버를 찾기 위한 거, 어플리케이션 서버. 누가 책임지느냐.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는 컴퓨터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데 누가 이거 알아서 처리해야 되느냐. 걔를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걔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 걔가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하거나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그제플이 나는 되게 좋은 이그제플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 쉬었다 합시다.
and drop it. This is step 1, called DHCP Discover. Step 2, DHCP Offer. When the DHCP server gets the message, it says, cool bro, I've got some IP addresses, how about this one? It then sends the offer to the host. If more than one offer is given, the host will choose the first one it receives. Step 3, DHCP Request. The host says, awesome, I'll take it, and sends the request to the DHCP server. Step 4, DHCP Acknowledgement. The DHCP sends the IP address to the host along with the subnet mask, the default gateway, and the DNS server. The DHCP server keeps a record of all the leased IP addresses and their leased times. When the DHCP server gives out an address, it gives it a lease time. The lease time is a time period where the host will need to renew its address, otherwise it will return back to the available pool of addresses ready to be dished out to other hosts. This stops IP addresses being wasted any time you throw a computer out or just unplug it. Okay, so study note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remember here is this is a request, otherwise it will return back to the available pool. 여기 뭐 설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DHCP 서버는 어떤 특정한 IP 어드레스에 대해서 언제까지 사용하게끔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효기간 같은 걸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IP 어드레스를 지금 우리가 누가 이제 노트북을 새로 접속을 했으니까 그 맥 주소를 기록해놔요. 그래서 이 맥 주소를 가진 노트북이 이 IP 주소를 쓰고 있고 만료가 되는 시간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더넷에 대해서부터 뭐 IP, IP에서 UDP, UDP에서 DHCP 이렇게 그 동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말하자면 노트북은 접속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DHCP 서버에게까지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FF로 해갖고 보내면은 DHCP 서버가 있다가 그 네트워크에서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이런 저기 리퀘스트가 가면 그걸 자기가 읽어본 다음에 비록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브로드캐스트로 있지만 자기가 읽고 나서 DHCP 서버에게 오는 메시지라는 걸 파악하죠. 그래서 파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쪽에 맥 주소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DHCP 서버가 IP 주소를 제한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프로토콜의 그 인캡슐레이션에서 개념으로 보면은 보내는 이 노트북이 패킷을 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프레임을 보낼 때 제일 바깥에 보여요. 이더넷 프레임 헤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야? 파란색이 IP 헤더, 그 다음에 녹색이 뭐야? UDP 헤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DHCP를 집어넣어서 보내는 거야.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전송이 되면 서버가 이제 그걸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응답도 역시 DHCP 서버가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이더넷 헤더, IP 헤더, UDP 헤더, 다음에 DHCP reply, 그죠? X를 해서 보내는 거. 그래서 그걸 DHCP X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의 IP 어드레스 뭐 제한하는 걸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DHCP가 또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걸 줘요. 여기 보면은 어드레스 오브 더 퍼스트 합 라우터하고 그 다음에 DNS 서버의 이름과 IP 어드레스. 이게 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죠. 뭐가 중요하냐면은 일단 이제 DHCP 서버에 의해서 IP를 갖게 됐어요. 갖게 됐으니까 이제 IP 동작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갖고 다 되는 건 아니야. 왜? IP 동작을 해서 이제 IP 데이터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두 가지가 문제예요. 구글을 접속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를 보느냐면 첫 번째는 내 다음에 누가 있는지, 그죠? 내가 여기 노트북에 접속하고 있으면 내 다음에 누가 있는지 보자면 라우터가 있잖아요. 얘 주소를 몰라, 그죠? 얘의 IP 주소를 몰라. 왜? 이걸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딘가에 구글 서버가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구글 서버가 여기에 IP 주소도 알아야 돼, 그죠? 여기도 알아야 IP 통신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얘도 모르는 거야. 두 가지를 모르는 거야, 그죠? 이제 내가 처음으로 이제가 IP 주소를 받아서 IP 통신이 가능해졌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 IP 통신을 하려고 했더니 두 가지를 모르는 거야. 왜?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내야 될지 왜 알아야 되죠? 우리가 IP 통신이라는 게 별게 아닌 게 이 굉장한 네트워크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오직 하나예요. 제일 첫 번째 여기만 알면 돼. 왜? 우리는 여기만 알고 여기까지 보내면 그 다음에 얘가 또 여기까지 알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가 그걸 알면 또 여기 얘가 이걸 알잖아. 또 얘가 알고 이렇게 되는 게 IP 통신이기 때문에 이 전체 경로는 우리가 몰라도 상관없다고. 근데 제일 첫 번째 얘를 알아야 돼. 그죠? 요게 바로 퍼스트 오브 라우터예요. 첫 번째 라우터. 걔만 알면 돼, 사실. 그 이상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그래서 그거 주소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얘한테는 우리가 접속할 때 그냥 이렇게 접속하잖아. www.google.com 이렇게 접속하잖아. 구글의 IP 주소를 평소에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평소에 나는 혹시 구글에도 접속, 내가 구글은 뭐 11812 친구한테 전화 와서 야 구글 IP 주소 알아?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하니까 또 얘 IP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비로소 구글에 접속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얘가 도와주는 거예요. 뭘 도와주냐면 첫 번째는 퍼스트 라우터의 IP 어드레스는 도와줘. 이거는 뭐 DHCP에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DHCP를 처음에 러닝하는 사람이 저걸 세팅해놔요. 그래서 저기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퍼스트 라우터는 줄 수 있다. 두 번째, IP 주소의 그 구글의 IP 주소. 근데 구글의 IP 주소는 알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DHCP 서버가 여기 있잖아요. DHCP 서버가 있는데 얘한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구글이라든가 야후라든가 무슨 유튜브라든가 모든 IP 주소를 얘 보고 저장하고 있다가 알려달라. 이건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할 애도 아니고 얘는 나는 DHCP 서버는 나는 너희한테 IP 주소만 준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건데 더 이상 누가 해줄 건 없다. 나는 원래 그렇게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한테 차라리 이런 애들을 물어볼 수 있는 굉장히 네트워크의 IP 주소를 잘 아는 DNS 서버라는 애가 있는데 걔를 소개시켜줄게. 이렇게 돼요. 네가 뭐 물어볼 거 있으면 얘한테 물어봐. 이런 거. 너 이제 IP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의 IP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너는 그쪽에 물어봐.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뭘 주냐면 DNS, 그걸 이제 DNS라고 그러거든요. DNS 서버의 이름하고 IP 주소를 알려줘요. DNS는 뭐냐면 도메인 네임 서버의 약자예요. 그죠? 도메인 네임 서버의 약자.
이거의 일은 뭐냐면 하는 일은 이름을 그러니까 서버의 이름을 뭘 바꿔주는 거야?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이거야. 이 매핑을 다 저장하고 있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www.google.com이 뭐냐라고 이름을 딱 주면 얘가 IP 주소를 주는 거야. 이게 도메인 네임 서버. 이제 됐어요. 이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거예요. 아, 이 노트북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인터넷 그 서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현재 뭐를 할 수 있냐면 자기 자신의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퍼스트 브라우저의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DNS의 이름과 IP 어드레스를 알게 돼서 많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죠? 라우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DNS 서버에 라우터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DHCP. DNS 서버의 주소인데 그럼 그 DNS 서버의 주소는 어떻게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최초에? 그거는 이제 DNS 프로토콜의 동작인데 DNS들끼리 연락하면서 서로 이렇게 DNS 주소를 주고받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DNS 프로토콜. 자,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으면 이제 HTTP 리퀘스트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먼저 하기 전에 HTTP를 이제 해서 구글에다가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IP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HTTP는 뭐를 쓰냐면 TCP를 그 전송 프로토콜로 쓰고 TCP는 또 IP 주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서버에 HTTP 서버에 구글 서버의 IP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DNS부터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DNS를 먼저 하는데 DNS는 어떻게 하냐면 DNS 쿼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DNS도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요. 이렇게 이더넷 헤더, 그 다음에 IP 헤더, 그 다음에 UDP 헤더, 위에 DNS 쿼리 이렇게 해서 딱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야 돼요? 첫 번째 라우터, 자기가 퍼스트 라우터한테 보내서 야 이거를 DNS한테 보내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퍼스트 라우터한테 저걸 보내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퍼스트 라우터에 내가 ARP를 해서 맥 주소를 알아야지. 또 이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ARP 쿼리를 하고 그래서 퍼스트 라우터에 맥 주소를 알아내서 걔한테 내가 만든 DNS 쿼리를 좀 DNS 서버에게 보내줘라 하고 퍼스트 브라우저한테 맡기죠. 그죠? 맡기면 그게 받아서 인터넷으로 던지지. 그죠? 퍼스트 브라우저가 하는 일은 DNS 서버까지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가진 덱스톱에다가 보내요. 그럼 걔가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DNS 서버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DNS 서버가 그걸 받아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구글.com의 IP 주소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구글.com의 그 IP 주소를 적어서 DNS 리플라이로 만들어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줘요? 쭉 흘러서 그 노트북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는 구글의 IP 주소를 알았으니까 구글의 IP 주소를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로 해서 IP 데이터그램을 만들고 그 위에 IP에서 프로토콜 필드를 TCP로 해요. 근데 HTTP도 또 프로토콜이 어떻게 되냐면 이 HTTP 프로토콜을 쓰려면 먼저 TCP 커넥션을 맺어야 돼요. 이건 뭐 2학기 때 하는 내용인데 TCP 커넥션을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TCP 커넥션을 맺으려면 TCP 싱크 세그먼트를 또 보내야 돼요. TCP 커넥션을 맺자고 하는 그 세그먼트예요. TCP 싱크로나이즈 시작하자 이런 거예요. 보내면 이제 그쪽에 있는 구글 서버의 TCP 서버가 이 서버가 TCP 싱크 에크를 보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뭐 몇천만, 몇억 명의 사람이 구글에 접속을 하면 그 순간 얼마나 많은 TCP 커넥션 리퀘스트가 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TCP 커넥션 요구가 구글에게 가는 거예요. 몇억, 몇십억 개에 되죠. 그러니까 구글의 서버들은 이 TCP 커넥션 요구를 처리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할 얘기지만 이 TCP
TCP 커넥션을 하나 처리하는데 부담이 많이 된다고 서버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도스 공격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TCP 커넥션을 맺자고 하면서 IoT 디바이스들 뭐 한 1억 개 있다. 그럼 걔네들한테 쫙 너희들 다 구글에다 TCP 요구를 보내라. 그러면 구글의 서버가 완전히 황당한 거지. 그런 식인데 어쨌든 커넥션용으로 맺어요. 맺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커넥션 앵크가 오면 TCP 커넥션이 둘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글과 나와 사이에 TCP 커넥션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리고 나면 거기다가 비로소 뭘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HTTP 리퀘스트를 보내줘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 홈페이지를 갖다 달라, 구글의 홈페이지를 갖다 달라 해서 get 메시지를 해가지고 구글과 보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구글의 페이지가 뜨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와서 그냥 구글 그 뭐지 모양 생긴 것만 하나 클릭하면 바로 구글의 홈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1초도 안 걸리잖아요. 0.0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0.01초 사이에 지금의 일들이 쫙 다 벌어져요. 뒤에 숨어서.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 레이어를 다 거쳐가면서 그런 일들이 쫙 일어나는 거죠. 순식간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이비젠플은 나는 굉장히 아주 좋은 이비젠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교재가 없어요. 네트워킹 교재 중에. 그 사람이 처음이야. 혹시 질문이 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으면 우리 7장으로 넘어가요. 7장에서는 이제 와이어리스하고 모바일 네트워크인데 원래 기본적인 의도가 1학기 때는 이제 링크 레이어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건데 링크 레이어 중에서 이제 요즘에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무선이잖아요. 그래서 무선하고 모바일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7장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무선하고 모바일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먼저 얘기해요. 무선이면 다 모바일인 게 아니에요. 모바일이면 다 무선인 것도 아니에요. 무선이면서 모바일 아닌 것도 있잖아요. 뭐예요? 무선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모바일 아니에요. 유선인데도 모바일인 게 있느냐? 있어요. 왜냐면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아무 데다가 막 꽂아대면 그게 바로 유선이면서 모바일이에요. 유선 네트워크는 대개는 어떻게 되냐면 유선 네트워크의 끝에 장착이 되어 있죠. 그죠? 유선 네트워크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게 마지막 단에서 보통 억세스 포인트나 뭐 기지국 같은 걸 통해서 무선으로 연결돼요. 대부분은 끝부분에 있어요.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느냐? 중간에 백하울, 다시 말해서 백본 네트워크에도 무선이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현재는 널리 쓰이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널리 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를테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걸 생각하면 사막 한가운데다 유선으로 뭘 깔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런 무선 릴레이들을 여러 개 둬서 이것들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이렇게 이거를 와이어리스 백하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와이어리스 백하울 네트워크인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남미 같은 데서는 바다 위에다가 무선으로 좀 탑을 이렇게 둬서 큰 링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너럴리는 네트워크의 끝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죠? 그래서 와이어리스 호스트들이 랩탑이나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이비 스테이션을 안 움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아드레날린 모빌리티. 자, 여기서는 릴레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유선에서 무선으로 연결 주는 애들을 릴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responsible for sending packets between wired network and wireless
하는데 이건 뭐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은 베이스 스테이션 또는 억세스 포인트 이렇게 나와요. 릴레이는 또 다른 의미로 쓰여요. 이를테면 이렇게 무선 신호로 보내는데 여기서 이 신호의 반경이 좁으니까 좀 약간 떨어진 애들은 중간에 하나 더 둬가지고 얘가 받아서 또 중계해주는 보통 이런 거를 릴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이어리스 릴레이 나오니까. 무선의 특징은 뭐냐면 뭐요? 여기도 그 말 나왔죠. Also used as backbone link. backbone link도 쓸 수는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않죠. 대개는 커넥트 모바일을 to 베이스 스테이션에 모바일을 연결할 때 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멀티플 억세스 프로토콜을 쓴다는 거예요. 왜? 무선이니까 어떤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간에 신호가 오면 그거가 충돌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같이 억세스하는데 그거를 여럿이 억세스하니까 컨트롤할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멀티플 억세스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가 뭐하고 똑같아요? 이전에 버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럿이서 억세스하면 충돌이 나니까 그걸 조절해 줄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무선 링크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면은 이쪽이 무선 랜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고, 그죠? 실내니까 뭐 10m 내지 30m고, 그 다음에 대신 대역폭은 엄청 높아서, 이를테면 뭐 801.11A를 54메가까지 나가고, 뭐 802.11AC 같은 건 뭐 1.3기가까지 나가요. 이런 애들은 저걸 쓰는 거죠. 마이모 테크닉, 미모 테크닉. 그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데이터. 그러니까 뭐 데이터들을 여러 개 아니요 안테나를 여러 개 놓고 다중으로 연결하는 그걸 마이모라고 하는데 그 마이모 테크닉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저렇게 좁힐 수가 있어요. 무선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꼭 그런 것만 필요하냐? 장거리가 필요하다. 장거리면서 낮은 대역폭 있는 애도 있어요. 이건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뭐 2G였을 때 이런 거는 장거리지만 데이터 폭은 그다지 높지 않은데 이쪽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서 4G 같은 경우에는 LTE 같은 경우는 장거리면서도 엄청나게 데이터 폭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다 어디를 지향하냐면 여기를 지향하게 이쪽 방향으로. 거리도 엄청나게 커버하면서 데이터 레이트도 높고 이쪽을 지향하겠죠. 궁극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다 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이를테면 IoT 같은 거, 무선 인터넷 같은 거는 뭐 계량기, 뭐 저기 미세먼지 측정기 이런 것들은 보낼 데이터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굳이 이게 영역에 갈 필요 없죠. 그런 것들은 롱레인지는 필요하지만 굉장히 로우레이트로 가서 좋은 점이 뭐냐? 비용을 절감하게. 통신하는 디바이스도 아주 싸게, 뭐 배터리도 거의 안 들게, 뭐 이런 걸 지향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사실 이 세계가 굉장히 넓고 복잡한 세계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 부분만 잠깐 봅시다. 로라나 뭐 전환 기술이 있는데 싱글박스라고 2009년부터 나오는 신호가 있어요. It's time to get on board. 500 connected objects in the home by 2022. 1.5 trillion connected devices by 2020. The batteries that last decades. So, there's a need for an easy-to-install, economical, energy-efficient solution. Sigfox. Sigfox provides the bridge that connects all those things, making the IoT available to everything and everybody. It is out of the box. All you need is a compatible modem in the devices and a subscription to the Sigfox network. With Sigfox, each device can send and receive many small messages every day. Sigfox's wireless technology seamlessly connects devices anywhere, anytime to the company's global network, which delivers long-range communication with very little energy.
Sigfox Cloud makes this data readily available for application development. Sigfox is partnering with companies in each country under the Sigfox Network Operator Program to roll out and operate its network worldwide. Sigfox complements 2G, 3G, and 4G systems, or Wi-Fi and Bluetooth, all of which provide high bandwidth connectivity. Sigfox's technology was designed for objects that only have to send small messages. Let's look at a few examples. Sigfox allows billboards to set monitoring status so the company can better manage maintenance. The network is economical and energy efficient, so batteries last a very long time. That's ideal for creating affordable trackers. Monitored parking spaces communicate when they're taken and when they're available. Okay, you might be thinking, what else? Major or small appliances connected to the Sig. 실박스라는 기술이 있는데 아마 프랑스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유럽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요. 굉장히 적은 데이터, 뭐 이를테면 100bps도 안 돼요. 그냥 몇 바이트 정도를 보내는데 거리는 굉장히 멀고 모뎀은 엄청 싸고 또 배터리가 오래가서 10년을 넘게 간다고. 그래서 무슨 뭐 그런 농작물 같은 데다가 뭐 그런 거 할 때 그런 데다 깔아놓고 그리고 사용료도 한 달에 뭐 1,000불도 아니 1,000원도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들여오려고 노력을 했던 기술 중에 하나예요.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선 기술 중에서 거의 극단에 해당하는 거죠. 굉장히 적은 양을 아주 경제적으로 보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